올가미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가 생각해낸 재치 있는 고안물로서 도끼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도끼를 들고 거리를 걸을 수도 없거니와 외투 속에 감춘다고 해도 여전히 겉에서 손으로 붙잡아야 하므로 눈에 띌 염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올가미가 있으니 도끼의 머리 부분을 올가미에 끼기만 하면 길을 가는 동안 도끼는 안쪽 겨드랑이 밑에 안전하게 걸려 있게 되는 것이다.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도끼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잡이 끝을 붙잡을 수도 있었다. 외투는 부대처럼 품이 넉넉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가 호주머니 속에서 무엇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지 보일 염려가 없었다. 그는 이 올가미를 이미 2주일 전에 고안해 놓았던 것이다. 이 일을 끝내자 그는 터키식 소파와 마루 사이에 난 작은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왼쪽 구석 부근을 뒤져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숨겨놓았던 전당품을 꺼냈다. 그러나 그것은 전당품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물건이었다. 판판하게 대패질된 단순한 나무판이었는데 그 크기와 두께가 은으로 만든 담뱃감만 했다. 그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곁에에 작업장이 딸린 어떤 집의 마당에서 이 나무판을 발견했다. 후에 그는 그 나무판 위에 역시 거리에서 발견한 평범하고 얇은 철판을 덧대었는데 이것도 어떤 물건의 파편인 것 같았다. 철판이 나무판보다 좀 작기는 했지만 그는 두 판때기를 붙여서 이들을 실로 열십자 모양으로 튼튼하게 묶었다. 그리고 정성껏 이들을 깨끗하고 하얀 종이로 보기 좋게 싸서 얇은 끈으로 좀처럼 풀기 어렵도록 역시 열십자 모양으로 묶었다. 이것은 노파가 묶음을 풀기 시작할 때 잠시나마 노파의 주의를 빼앗아 기회를 엿보기 위한 것이었다. 철판은 노파가 처음부터 물건이 나무로 된 것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게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때가 올 때까지 그의 소파 밑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가 전당품을 꺼내 들었을 때 갑자기 마당 어디선지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7시가 지난 게 언젠데? 한참 되었다고 맙소사.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인 다음 그는 모자를 움켜쥐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부엌에서 도끼를 훔치는 일이었다. 이 일을 도끼로 해치워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정원용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칼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기의 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도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일을 실행하기 위해 그가 내린 최종적인 결정들이 지닌 한 가지 특수성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결정들에는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이 결정들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그의 눈에는 더욱 추악하고 어리석게 보였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괴로운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지막 한 점까지도 숙고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이젠 더 이상 의혹의 여지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계획이 어리석고 추악하고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해서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점들과 미심쩍은 부분들은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남아있었다. 어디서 도끼를 구할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일쯤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면 나스타시아는
대개 집에 없었다. 그녀는 이웃에 가거나 혹은 구멍가게에 갔는데 그럴 때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녔던 것이다. 여주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녀와 입씨름을 하곤 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부엌에 살짝 들어가 도끼를 가지고 나왔다가 1시간 뒤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 다시 들어가 되돌려 놓고 나오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다. 만일 그가 1시간 뒤에 도끼를 되돌려 놓으려고 왔는데 나스타시아가 돌아와서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 옆을 지나서 그녀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끼가 없어진 걸 알고 찾으려고 소란을 떨면 그때는 그가 의심을 받든지 아니면 그에게 최소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제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문제였다. 그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려 들지도 않았고 또 그럴 겨를도 없었다. 그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든 것에 확신을 얻을 때까지 미뤄두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것에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 같았다.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언젠가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으로 가게 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얼마 전에 시험, 즉 최종적으로 현장을 답사할 작정을 했던 방문 만 하나라도 그저 한 번 시험해 본 것에 불과했을 뿐 정말 결행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 한 번 가서 꿈꾸고 있던 것을 시험이나 해보자 라는 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곧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격분하며 침을 뱉어버리고는 뛰쳐나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문제의 도덕적인 해결이라는 의미에서 일체의 분석은 이미 끝났던 것처럼 보였다. 그의 궤변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져서 그는 자기 내부에서 이미 논리적인 반박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가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끌어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완강하고 비굴하게 여기저기를 더듬으며 반박 논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단번에 만사를 결정지어버린 마지막 날에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아 반박할 여지도 없이 맹목적으로 반항도 하지 못하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를 당기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마치 옷자락 끝이 바퀴에 휘말려서 그도 함께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형국이었다. 처음에, 아니 훨씬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문제에 골몰해 있었다. 그것은 왜 거의 모든 범죄들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고 폭로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거의 모든 범죄자들의 흔적이 그토록 뚜렷이 남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는 점차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의 의견에 따르자면 제일 중요한 원인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범죄자 자신에게 있었다. 범죄자 자신이 거의 예외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즉 이성과 조심성이 제일 필요한 그 순간에 이성이나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어린이처럼 이상한 경솔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의 확신에 따르면 이런 이성의 혼미 현상과 의지의 상실 현상은 병처럼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점차로 강해져서 범죄를 실행하기 직전의 최고조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범죄 순간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범죄 이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모든 병이 회복되듯이 그런 상태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병이 그 범죄를 야기하느냐 아니면 범죄 자체가 그 특별한 본질상 언제나 일종의 병과 같은 것을 동반하느냐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다고 느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그는 그 자신만큼은 이번 일에서 그런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단정했다. 이성과 의지는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동안 계속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 남아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계획이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가 이런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나치게 이야기를 앞질러 나갔으니까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을 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행할 때 의지와 이성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일의 모든 상세한 점들에 대해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익히게 되면 모든 곤란한 부분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다. 그러나 일은 좀처럼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최종적인 결론을 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시계가 울리자 모든 일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거의 뜻밖으로 약간은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말았다. 한 가지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 계단을 채 다 내려오기 전에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항상 활짝 열려있던 여주인의 부엌까지 와서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 안을 미리 곁눈질로 들여다보았다. 나스타시아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거기 여주인이 있지는 않은지, 거기 없더라도 주인집 방문은 잘 잠겨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가 도끼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녀가 갑자기 방 밖을 내다보면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나스타시아는 집 부엌에 있었을 뿐더러 아직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광주리에서 빨래를 꺼내 빨랫줄에 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당혹스러움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일손을 멈추고 그를 향해 몸을 돌린 채 그가 지나갈 때까지 쭉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그곳을 지나쳤다. 일은 그것으로 끝장이었다. 도끼가 없는 것이다. 그의 충격은 무서울 정도로 컸다. 어째서 나는 지금 나스타시아가 분명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대문 아래를 지나면서 생각했다. 왜 나는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을까? 그는 짓밟히고 모욕당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분노에 떨며 자신을 비웃고 싶어졌다. 야수와도 같은 거친 증오심이 그의 내면에서 끌어올랐다. 그는 대문 아래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냥 거리로 나가서 태연하게 산책을 하기는 너무 싫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싫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다니. 그는 문 아래에서 활짝 열려있는 경비원의 어두운 작은 방을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로부터 두어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경비실 안의 침대형 의자 오른쪽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물체가 그의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발끝으로 경비실에 다가가 계단을 2단 내려와 작은 목소리로 경비원을 불러보았다. 역시 그는 방에 없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 근처 마당에 있는가 보다. 그는 순식간에 도끼에 달려들어 그것은 도끼였다. 2개의 장작개비 사이에 뒹굴고 있던 그것을 의자 밑에서 뽑아 들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오면서 재빨리 도끼를 올가미에 고정시키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경비실을 나왔다. 아무도 이 일을 알아챈 사람은 없었다. 이건 이성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짓이다. 그는 기묘한 웃음을 띠면서 생각했다. 이 우연한 사건이 그의 용기를 극도로 북돋아 주었다. 그는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길을 걸었다.
그는 행인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가능한 한 한눈에 띄지 않도록 남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때 모자가 생각났다. 맙소사 사흘 전부터 돈이 있었는데 학생모로 바꾸지 않다니. 저주스러운 말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왔다. 우연히 가게 안을 힐끔 쳐다보았더니 그곳의 벽시계가 7시 10분을 지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둘러야 했지만 길을 돌아가기도 해야 했다. 길을 우회해서 반대쪽으로부터 그 집에 접근해야 한다. 예전에 이 모든 일을 상상만 하고 있었을 때에 몹시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두렵지 않았다. 아니,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동안이었다. 유수뽀프 공원 옆을 지날 때는 이곳에 높은 분수를 설치하면 광장 전체의 공기가 얼마나 상쾌해질까 하는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만일 여름 공원을 마르크스 광장 쪽으로 확장시켜서 미하일 로프스키 궁전의 정원과 연결시킨다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정말 유익하리라는 확신에 도달하기까지 했다. 이때 문득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굳이 공원도 분수도 없고 더러움과 악취와 온갖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찬 도시의 구석에서 살거나 정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때 센나야 광장을 산책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러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이게 무슨 쓸데없는 공상인가? 아니,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이렇게 도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 집착을 하겠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는 벌써 집 근처에 다가가고 있었다. 바로 저기 집이 그리고 문이 보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시계의 종이 한번 울렸다. 뭐야, 벌써 7시 반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아마도 이 시계가 빨리 가는 걸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는 또 한 번 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마침내 계획했던 것처럼 그 순간 건초를 실은 커다란 집마차가 그보다 앞서 대문을 통과하면서 대문으로 들어서는 그를 완전히 가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집마차가 대문에서 마당으로 들어섰을 즈음 그는 재빨리 오른쪽으로 숨어 들어갔다. 건초용 마차의 저쪽에서 몇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구 하나 마주친 사람도 없었다. 거대한 정방향 마당을 향해 나 있는 수많은 창들은 그때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감히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노파에게 가는 계단은 대문 바로 오른쪽에 있었다. 그는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살인 직전까지 아주 상세하게 갈등과 고민과 또 정의와 불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단정 지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자신의 계획이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행할 때 우리도 이제 항상 갈등하는 것이 이 이성과 이 의지의 어떤 갈등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랫동안 이제 집중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고해성사에 대한 영혼 돌봄도 얘기했고요. 영성 수업이라는 책도 썼고 또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과 식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성찰과 식별은요. 이성과 감성의 화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식별하는 것은요. 바로 이성적 그 훈련, 식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이제 감성으로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처를 받는다면 상처를 받는 것도 역시 나라는 마음이고요. 또 미워하는 것도 나라는 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나가 화해하고 같이 좁아지는 것. 라스콜니코프도 이성적으로는 악의 축이니까 죽여야겠다고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또 의지와 연민 속에서는 또 진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중성을 갖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중 살해 장면에 대한 것도 한번 나올 걸 기대하면서 모아 생각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